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137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방송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또 발생을 했네요. 멀리서 청주에서 오신 게스트 분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이어갈까 합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방송 초보가 고수되기. 오늘 사건의 주제는 전경매 임차인의 전경매 임차인, 전경매 사건의 임차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 경매 사건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오케이. 이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죠. 그리고 이걸 노리는 경매 선수들이 있다. 그래서 낙찰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자, 어쨌든 자 멀리서 오신 우리 김성수 씨, 실명 밝혀도 됩니다.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온 김승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청주에서 지금 애까지 데리고 7개월 된 애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왔어요. 오늘 월차 냈어요? 오늘 다행히 쉬는 날에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편한 시간에 올 수 있게 또 해주셔가지고. 네. 어떤 일 하세요? 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차전지 분리막이라는 그런 배터리 쪽 계열 쪽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2차 전지라면 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 전기자동차 쪽으로 이제 가려고 도입을 했고, 대부분 제 핸드폰, 뭐 노트북 뭐 이런 쪽에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막. 네. 기술자세요? 아니, 거의 그냥 생산직 사람. 뭐 기술 생산직이 다 기술자지 뭐. 네. 결혼을 최근에 한 새 신랑이고 애가 7개월 됐고. 난 큰 신랑인데. 큰 신랑. 나도 큰 신랑이야. 나도 새 신랑 소리 들을 때가 엊그제 같았어. 한 20몇 년 된 큰 신랑인데. 그칠 것 없을 때. 그런 시절이 있었지. 우리 애 보니까 애 이름이 도진이? 예, 김도진입니다. 애 보니까 우리 애 생각나네. 경매로 마음고생이 참 심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과정을 간략하게 자기가 겪어온 과정을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야 이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제가 지금 이런 과정이 됐냐면은 제가 이제 원래는 같이 살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동거부터 문제였네. 예, 이제 부모님도 다 아시고 계셨고 허락을 다 받은 상황에서 동거를 한 상황이었고 이제 결혼이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집을 찾아가지고 은행에서 또 다 이렇게 대출 이런 거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집주인은 돈을 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시간이 다가오니까 돈을 자꾸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 때도 연락을 하고 계속 재촉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 결혼식 며칠 남겨두고 계약이 종료됐는데 네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돌려주고 차일피일 미뤘다. 예, 그렇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예. 다른 데 살 집은 놨던 거고 그거 보증금을 그 집에다가 이제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또 갔을 때도 갔다 오면 주겠다. 그렇게 했던 상황이었는데 로밍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연락이 갈 거라고 돈이 준비되면 자기네 건물을 지금 은행에다가 대출을 문의를 해놨다. 지금 좋은 소식이 올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로밍을 다 해왔는데도 전화가 사실 안 오더라고요. 신혼여행 때. 그래서 갔다 와서 사실 정말 장모님 어른보다 더 빨리 거기에 갔어요. 사실 그 돈이 비싸니까 갔는데 또 이제 똑같은 말만 아직 그 대출 문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좀만 더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당한 거냐면은 부천에 있는 뭐 얘기했을 때 뭐 변호사, 뭐 일반 사람, 뭐 돈 좀 있는 사람 이렇게 한 6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하늘 아파트를 얘기해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그냥 같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거기는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갖고 대출을 받고 그냥 도망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늘 아파트 전체가 지금 다 피해를 본 거예요. 한 호동도 빠짐없이 그냥 다 지금 다 경매에 있는 거예요. 아, 참, 김승수 씨가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분도,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거든요. 저는 확정일자가 없던 사람. 그분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다 갖추는 사람. 원래- 김승우 씨도 확정일자가 조금 늦을 뿐이지, 네. 확정일자는 받았어요. 예.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다가 이제 모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다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과 이게 나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일 12시간 끝나고도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고 그러면 또 아예 밤을 새고 또 다시 일을 하러 가고 또 끝나면 또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이제 굉장히 좋으신 김용석 분께 이제 연락을 닿게 도와주셨던 거죠. 두서없이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우리 청취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자, 일단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사건 번호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2018-1035,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한울 아파트예요. 이 한울 아파트가 이 김성수 씨 지금 여기 찾아오신 의뢰인 물건만 경매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1035번이 사건 번호가 지금 15번까지 있고 한 20번까지 있나요? 20분까지 뭐 한 20번까지 있겠죠. 예. 이 전체가 소유자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다가 전체 물건이 이제 경매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에 저당이 잡혀 있냐면 천안축협에 잡혀 있네요. 뭐 요건만 천안축협에 잡혀 있는지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잡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개별로 하나씩 다 대출을 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돈을 대고 네. 명의자만 이 사람 만들어 놓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누가 돈을 먹고 날랐다는 얘기예요. 김대성이가 예, 김대성이 소유자 김땡땡이 네. 날랐다? 이런 얘기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변호사 쪽 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거지. 오케이. 어쨌든 이 소유자는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아예 연락 두절이에요? 연락조차 아예 없고 원래 만약에 이렇게 경매 대출 심사를 하려면은 그 천안 쪽에서 와서 우리 집이 잘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대출금이 7,200으로 그냥 확 가게 된 거고. 그럼 이 301동 전체가 이제 김땡땡 이 사람 소유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대부분 전체는 다. 아니고 이제 일부분 한 30개, 40개. 예, 각각의 사람마다 다 틀리게 갖고 있는 동수가 다 틀려가지고. 자, 아니 근데 그러면 예. 김땡땡이라는 사람하고는 네. 그 계속 연락이 됐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김대성과 된 게 아니라 김대성 그 외에 같이 무리들 있잖아요. 같이 302동을 산 사람들끼리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인지 동료인지 모르겠지만은 투자자지 뭐. 예, 이렇게 모였다가 대출을 김대성이 했는데 김땡땡이란 분이 했는데 그분이 받고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성 그랬다가 김땡땡 그랬다가 그냥 우리 그냥 안 되니까 그냥 김대성이라 그러자 그냥. 이미 다 밝혔는 거 뭐. 저는 처음이라서 우리가 나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2018-1035에 다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좋아요. 뭐 어쨌든 문제는 이게 감정가가 7,200이에요. 그리고 돼지권이 4.0평, 4평 정도 되고 건물 전용 면적이 9.1평이에요. 그러니까 전용이 9.1평 같으면은 뭐 한 12~13평 정도 분양 면적이 한 12~13평. 방 하나? 둘? 투베이입니다. 방 하나 있고 큰 거실이 하나 있고. 네. 조그만 방 하나 있고 거실과 부엌이 딸려 있는 꽤 혼자 살기에는 크고 둘이 살기에는 조금 적은 평수. 둘이 살기엔 적고 지금 애 태어났으니까 좀 더 적겠다.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이제 딴 데 이사를 갔고.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 경매 사건이 터지고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예. 이제 신혼집을 구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새 집을 구해서 갔네. 예, 그렇습니다. 예, 결혼식하고. 네. 그래서 이 돈을 김승수 씨한테는 이 거금인 3,500만 원을 받아야 받아야 그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참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그죠? 그쵸. 사실 진짜 순식간에 제가 모아둔 그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근데 더욱 화가 나는 거는 누군지를 모른다는 게 일단 제일 화가 났어요. 화를 내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만약에 누구라도 있으면은 이 사람이면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할 텐데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소유자로 되어 있는 김대석이나 사람도 실제로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거고 누가 이득을 보고 했는지를 모른다. 다 자기들도 피해자라고만 얘기할 뿐이지 돈을 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고스톱을 쳤네 그냥. 이런 사람은 있는데 딴 사람이 없어.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참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 땅의 젊은이가 이렇게 이제 피해를 받고 그래서 그래도 뭐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나한테 자꾸 전화 오고 해서 뭐 이렇게 외면할 수도 없었고 이게 누군가한테는 아주 끈값밖에 안 되는 돈이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전 재산이 달린 아주 소중한 문제고 상대적인 거라서 참 안타까웠어요. 정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또는 이 사회가 정부가 이렇게 돈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제도적인 뒷받침 같은 거 또는 구제수단 이런 것들이 또는 무슨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들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가 법적인 것을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했어요. 오직하면 나한테 찾아왔겠냐. 나도 반풍수인데. 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김성수 씨 개인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증금이 3,500이고요. 사건 개요를 얘기하자면, 전입일이 2015년 10월 6일이고, 확정일자는 2년 뒤인 2017년 10월 20일이에요. 예. 그죠? 예. 이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언제 들어갔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2018년 1월 달에 들어갔어요. 그죠? 예. 경매 개시 결정 들어가기 석 달 전에 확정 일자를 받았단 말이죠. 예. 즉, 대항력은 있었는데, 최초 건조당 설정 일자가 2017년 3월 20일에 천안축협에서 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그죠? 예. 저당을 설정했는데, 전입일은 2015년 10월 6일로 그보다 2년 전이에요. 훨씬 빨랐는데 예. 왜 확정 일자를 이렇게 늦게 받았을까? 경매 들어가기 한 석 달 전에 경매 들어간다는 걸 알고 부랴부랴 확정 일자를 누군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받았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말하신 그대로고요. 예. 이제 경매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확정일자 일단 받아 놔라 이렇게 주위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이제 좀 2년 뒤 늦게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았게 됐는데
확정일자에 대해서 열받는다면서요. 모두에, 저 녹음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더만 그 얘기를 하시지, 그래. 제가 원래 월세만 살다가 예. 그것도 월세도 사실 그냥 친구가 살고 있는 월세에 그냥 살던 그런 월세에 살다가 처음으로 제 전세를 이렇게 들어간 건데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거기에 살면서 돈에 대한 문제가 한 번도 없었다. 부동산에 가는 그런 수수료 너무 아까우니까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수수료도 아끼고 좋다. 젊은 나이다 보니까 사실 10만 원, 20만 원 이런 돈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 못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서는 그때는 10만 원, 20만 원 아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또 전입신고 하러 갔을 때도 왜 확정일자를 못 했냐면은 그냥 전입신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확정일자에 대한 얘기를 그 공무원분께서도 안 해주셨고 저도 확정일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그게 좀 전입신고만 했지 확정일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 하기야 뭐 공무원 욕할 건 예, 없어요. 맞아요, 공무원은 맞아요.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그쵸. 예, 너 확정일자도 받아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나? 아니면은 뭐 팻말 같은 그걸 하기야 뭐 이렇게 그 위에서 지침 같은 걸 해서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하러 왔으면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 게 어때요라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응대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그랬으면은 저도 확정일자가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봤을 테고 확정일자에 대해서 그 공무원께서 알려주셨으면은 이거 필요한 거구나 라고 저도 했을 텐데 그냥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예. 사실 제 잘못이죠 사실.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은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또는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 분쟁의 소지를 예.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전입이라는 게 임대차 때문에 전입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내 동생이 와서 이 사무실에 와서 방 한 칸을 빌려서 쓰고 있다고 칩시다. 예. 근데 이제 얘 주소는 지방이에요. 선거하는데도 불편하고 우편물 받기도 불편해. 그래서 형, 나 여기 이쪽으로 내 전입신고 해두면 안 돼? 그래 해. 그럼 얘는 임대차 없이 그냥 여기 전입만 신고하는 거예요. 주소지만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편리상. 근데 공무원이 일일이 너 임대차 때문에 왔느냐, 전입신고는 왜 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임대차다 그러면 이제 뭐 그 확정일자를 받아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공무원이 있으면 참 좋긴 할 텐데, 전입신고라는 자체가, 예. 그야말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여기 옮겨놓는다는 의미 밖에는 없어요. 실제로는. 그 의미가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아라 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확정일자는 경매가 됐을 때 배당 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전입을 하는지를 모르는 공무원으로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라 라고까지 이렇게 권유하거나 하기는 좀 그렇긴 하죠. 우리 아들내미 여기서 한다. 도진이 7개월 됐네. 예,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됐으면 속도 위반인가? 아니, 속도 위반은 아니고 예, 허니문 베이비인가? 갔다 와서 노력은 했으나 이게 안 되고 이제 갔다 와서.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그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항력과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대부분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이 땅에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은 내가 임차인인데 그 임차인의 그 지위나 임차인의 권리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바뀐 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힘. 이거를 이제 대항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새로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주민으로 전입신고라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세대 열람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둬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려면은 전입신고를 해야 돼. 예. 이런 요건을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도대체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다 물어보고 그걸 다 적어라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이 권리를 다른 어떤 그 주택에 관한 그 채권자들보다도 우선해서 먼저 이렇게 변제를 받으려면은 이건 이제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 요건으로서 전입신고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왜냐면 이게 중간에 또 짤 수도 있거든. 중간에 이제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짜서 실제 보증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은 3억, 5억 뭐 이런 식으로 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개인이 또 개인한테 빌려줄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개인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계약서가 예. 누군가가 확인을 한번 딱 해서 그래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날짜를 꽉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확정일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그 증서에 적혀져 있는 보증금 액수에 관해서는 다른 권리자들보다는 우선적인 권리를 좀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의 요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의 요건 이게 서로 다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점유신고만 갖추면 되지만 우선 변제권 보증금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으려면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증서에다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 보증금 액수 가짜로 기재 못하도록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을 때만 그럼 저당권자를 보완자는 측면도 있어요. 우선 변제권을 이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은 요새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부라는 별도 장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단 말이지. 이제 전입신고 하러 왔다 그러면은 뭐 이거 물어보는 거 어렵지 않거든. 임차인이시면은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받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그렇게 해요. 예. 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럼 다 그렇게 할 텐데 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부분은 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제 주위에 있는 회사 사람들이나 다른 직장 친구들 동료 사람들한테 확정일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또 확정일자가 뭔지 아느냐?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예. 전입신고로는 사실 전입한 거를 신고한 거에서 아는데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어차피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다 보니까 아예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확정일자는 부동산에서 안 해줘요. 전입신고는 내가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확정일자를 부동산에서 해주는 거다라고 네. 착각을 하는 거지. 대출 같은 거를 하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라고 그래서 확정일자 좀 많이 받는 편인데 개인이 확정일자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해서는 거의 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예전에 법원에 갔을 때 어떤 것도 봤냐면은 그러니까 집행을 하려면은 이제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다음 집행 증서가 돼야 돼. 확정 판결이. 그럼 이제 집행문 부여받고 이게 집행이 되려면은 서류가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집행문도 부여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됐다는 확정 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송달 증명서도 있어야 돼. 이 3가지가 세트야. 근데 이제 내가 눈앞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집행문 부여 신청하러 간 거야. 집행문 부여 신청하는데 요 3가지를 같이 신청하면 되는데 하나만 신청을 한 거지. 근데 공무원은 아무 생각 없어. 그거만 딱 받아줘.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집행문 부여 받아서 그거 한 2, 3일 걸린단 말이야.
집행 부여받아서 집행 신청하러 가면은 서류 이거 미비하네요 라는 얘기를 또 드려야 돼. 그럼 다시 민원실에 와가지고 그것도 신청하면은 또 2, 3일 또 기다려야 돼. 요번에는 확정증명서만 신청하면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요 세 가지 세트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라고만 가르쳐주면 한꺼번에 이 체크만 하면 되거든. 체크만. 그렇게 신청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무슨 위법을 했어 뭐 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나쁜 짓이지. 그렇게 하는 게.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동사무소 직원분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또는 자기 친지가 친구가 동사무소 직원의 그 바로 앞에서 민원 그 서류를 떼주는 사람과 알고 있다면 야 적극적으로 가르쳐 줘라. 그렇지. 그렇게 한번 푸시를 해줄 필요 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 이제 김승수 씨는 대항력은 갖췄으나 저당권자보다는 후순위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일보다는 뒤늦게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서 그래서 배당금으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는 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보증금 액수가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하면 소액 보증금의 우선 면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소액 보증금 우선 면제권은 이 지역마다 얼마를 한도로 해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정해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얼마였어요? 여기 얼마였어요? 1,700이었습니다. 1,700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를 초과할 수 없냐면은 주택과 대지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 그러니까 2분의 1 범위에서만 최우선 면제가 가능한 거지. 그 실제로 지금 감정가 7,200에서 1,800까지 떨어졌을 때 1,900을 쓰고 들어온 주식회사 땡땡이 있었는데 1,937만 8,900원. 네. 경매비용 제하고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 한 900만 원 정도. 928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1,856만 원 정도. 이게 1,937만 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경매 비용이 한 80 몇만 원 있는 거지. 그걸 빼고 나면 그러면 이제 1,856만 원. 이게 배당 가능한 그 매각 대금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하고 은행하고 딱 절반씩 나눠 가지고. 그렇지. 사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1,700을 받을 거라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걸 또 모르고 딱 막상 배당기일에 얼마냐 얘기하는데 900도 28만 원이라고 하니까 또 거기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좌절했네. 예, 그렇죠. 그래. 이게 좀 알면은 좋은데. 그래서 자, 이거를 못 받은 금액이 지금 이제 750 정도. 2,750. 그러면 2,750은 결국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돌려달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겠네? 예,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는데 그분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을 해봐라 자기도 검토하고 줄지 말지를 얘기를 하겠다고 뭘 하시는데 줄지 말지를 결정했지는 뭐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이게. 지위를 쓴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확정일자가 뒤늦게 따라붙었으니까, 저당권 설정 이후 경매, 낙찰되기 한 3개월 전에. 그러니, 낙찰자 입장에서는 가장 임차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쓰고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 그렇지. 가장 임차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건 당연히 합리적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차라리 일주일 뒤에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배당기일 날에 맞춰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하고서는 전화를 하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자기도
낙찰을 잘못했다. 권리 분석을 잘못한 거니까 자기네도 손해다. 다시 경매에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막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다시 경매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럼 왜 샀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 이게 감정가가 7,200인데 말이죠. 예. 시세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시세 파악은 됐어요? 지금 시세 파악이 사실 될 수가 없는 게 지금도 사실 아직도 경매가 하고 있는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아직도 진행하고 있고 돈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아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정확하게 딱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 경매의 시세는 3,700에서 한 4,000 사이로 지금 매매가 되고 있고요. 그건 낙찰가 얘기고. 예. 낙찰가는 원래 시세보다 좀 싸야 예, 낙찰을 그렇죠. 근데 그게 왜냐면 올 전세였어요. 매매가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올 전세인 아파트여가지고 이제 매매에 대한 그게 없는 거죠. 매매 사례가 없다. 예, 사례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경매에 대한 낙찰 그쪽만 있지 아직 매매가 없어가지고 7,200이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최소한 6천 정도는 청주시 이 정도 같으면 최소 6천 정도는 간다고 봐요, 저는. 저희도 네. 이제 그분들끼리 얘기를 한 게 거기 인프라나 그 학군이 되게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그쪽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긴 하나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또 바로 앞에 또 은행도 하나 있고 또 조금만 한 차로 갔을 때는 한 2분 정도 한 3분 정도만 가면 그 청주에 또 성모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인프라나 학군은 나쁘지 않아서 저도 한 5천 정도에서 5천 이상 갈 것 같고 98년도에 지어져서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90년대 초반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98년도에 지어진 98년도 12월 달에 지어져서 그렇게 낡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감정가는 7,200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6,000, 6,500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보여져요. 6,500 정도. 근데 그렇다고 보면 이 주식회사 땡땡이 낙찰받은 금액은 1,900만 원인데 결국은 이 1,900만 원하고 2,700하고 합치면 물어줘야 될 돈 2,700하고 1,900하고 합치면 대충 얼마가 되는 거예요? 4,450인가 아마 그때 제가 계산했어요? 아니 1,937만 원하고 1,937만 원하고 나머지 물어줘야 될 때 2,750만 원? 그죠? 그러면 5천 얼마네? 4,600만 원 정도. 대충 많이 잡아 4,700인데 이게 잘못 받은 게 아니거든. 6,500만, 6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4,7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 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의심하는데, 아까 이 선생이 제기했던 의문,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김승수 씨가 가장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낙찰가 1,900만 원으로 이 아파트를 사겠다. 물어두는 돈 하나도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전입일을 받고, 확정일자를 2017년도 10월 달에 받았으니까, 계약서를 위조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경매가 들어오기 직전에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다. 임차인이 아니면 보증금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경매한 사람들한테는 로또라고 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임차인이 아니야. 돈 물어줄 필요가 없어. 그럼 7,200만 원짜리를 1,900에 샀다. 실제로 7,2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천을 벌은 거예요. 이분도 그냥 싸서 샀다. 그것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작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 이게 단순 추론이에요. 경매 선수들이 자주 하는 건데, 나도 옛날에 이거 한번 해볼까? 유혹은 있었어. 근데 그걸 실행해보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건에서도 이제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결국은 물어줘야 될 돈이 2,700만 원이에요. 예. 예, 그죠? 2,70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3,500만 원을 갖다가 건재당을 설정했어요. 그죠? 예. 낙찰자가 낙찰자를 낙찰자가 받고, 낙찰 이후에 그 개인에게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근데 1,9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자기 아는 지인한테 3,500만 원을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거야. 물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소유권이 뭐 그 돈 받아가지고 뭐 이 사람한테 임차인한테 이렇게 쳐줄게 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뭐 그걸 믿고 빌려줬을 수도 있고 또는 7천만 원이나 되는 그 저당 가치가 있으니까 담보 가치가 있으니까 3,500 정도는 빌려주는 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찰가보다 많은 돈을 빌려준다? 좀 의심스럽긴 해요. 자, 그래 놓고 나는 나머지 보증금 못 돌려주니까 뭐 나머지 보증금 못 돌려주니까 네가 경매 집어넣어 오히려 이제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자, 이 사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정경매 사건이 임차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법률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누가 경매를 집어 만약에 이제 이제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어떤 거냐면 1,937만 원의 낙찰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자기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3,50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그런 상태에서 이 아파트가 다시 경매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입찰자들이 경매를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임차권 등기가 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전입일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죠? 확정이자 부여일도 저당권 설정일보다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변제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되니까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건 착각이단 말이지. 왜냐하면 김승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임차권 등기 상으로는 확정일자 부여일이 17년 10월 20일이고 그 다음에 이 낙찰받은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한 날짜보다는 더 빨라요. 하지만 전 경매 사건의 임차인의 경우에는 우리 법이 우리 판례가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매각 대금이 나오면 이러면 낙찰자가 설정해 놓은 그 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먼저 배당이 되면은 그러면 결국 낙찰받은 사람이 또다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승수 씨는 한 푼도 배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 김승수 씨가 경매를 집어넣었지만 경매를 신청을 했지만 경매 신청한 사람이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그 낙찰 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6천만 원 뭐 사다고 7천만 원이니까 한 5천만 원에 살게 또는 4,500에 살게 그리고 4,500을 집어넣고 낙찰을 받은 사람이 4,500만 원은 별도로 줬어. 잔금을 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2,750만 원? 이거 저 전에 사건에서 못 돌려받은 이 금액까지 물어줘야 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5천에 낙찰 받았다. 그럼 7,750만 원에 그 사람은 사는 꼴이란 말이지. 그리고 4,500만 원 어디로 가느냐? 4,500만 원 1순위 저당권자한테 일단 갔다. 물론 이제 채권 최고액이 3,500이지만 1,000만 원이 남긴 하네. 1,000만 원은 김성우 씨한테 가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못 간다. 그거는 소유자한테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김승수 씨가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로 한 배당 할 수는 받을 수는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그러니까 요런 작전은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느냐면은 이 경매를 잘 모르는 낙찰자들을 기망하는 수단으로 많이 써요. 경매 선수들이.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놓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한 그런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낙찰을 받아놓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후순위로 설정을 해요. 그래놓고
보증금 못 돌려준다, 배째라 뭐 이러면은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 판결에 따라서 경매를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두 번째 경매 사건에서의 입찰자들은 매수 신청인들은 임대인 지위 승계 안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경매를 넣은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이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경매를 넣었었던 임차인은 우선 면제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각 대금이 저당권자에게 쑥 다 흘러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저당권이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저당권이 아니라 가짜 저당권인 경우에는 즉 낙찰자하고 저당권자가 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은 사실은 1,900만 원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3,500만 원 저당권 설정한 거 아니에요.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1,9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매각 대금으로부터 3,500만 원 가져가는 거지. 거의 100%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그리고 자기는 2,700만 원 채무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지.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하면 이제 누가 다치느냐 하면은 낙찰 받은 사람이 이제 다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우 씨가 경매를 넣어가지고 앞으로 발생이 될 새로운 낙찰자. 그렇죠.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의도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도 염두에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가장 임차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한 1,500만 원에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먹어지지 않아서 뭐 그만 넘어가든 말든 뭐 모르겠다 뭐 이렇게 포기해버린 경우. 근데 그렇게 보이는 소지는 없어.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투자를 했지만 방향을 또 급선회했을 수도 있지. 두 번째 방향으로. 그쵸.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 추정이야.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추정이. 추정이에요, 추정. 쫄지 마, 괜찮아.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지금 이 선생이 설명해 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제3의 낙찰자를 상대로 덫을 넣고 기다려보는 거지. 얼마를 쓰고 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낙찰되고 있는 게 3,500에서 4,000만 원대에서 낙찰되고 있으니까 딱 그 금액 쓰고 들어온다 그러면 뭐 김승우 씨가 다 배당받아 가겠네. 그리고 뭐 자기는 이제 그 돈으로 한 7,000만 원짜리 또는 한 6,500만 원짜리 이 돈을 한 뭐 3,500, 4,000에 샀으니까 뭐 적당히 잘 샀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낙찰자는 그야말로 세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멀리서 찾아온 사람한테 이걸 이제 대응책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대응책을. 순서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또 도와줘야 되잖아. 대응책은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현재 낙찰자가 경매를 넣으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낙찰자는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예요. 그죠? 근데 계속 안 돌려주고 있지. 그리고 지금 김승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나갔고 임차권 등기를 해뒀을 뿐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사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관리비는 낼 필요가 없는데 관리비까지 내셨다면서. 자동이체로 해놔서 이제 자동이체 끊으시고 관리비 낼 필요가 없어요. 관리비는 이제 누가 내야 되느냐면은 점유하는 사람, 실제 쓰는 사람이 내야지. 근데 이제 집을 비워뒀으니까 지금 공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만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현재 공실이라면서. 지금 그 안에 가구 있어요? 완전 공실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불 하나 없어요? 있어요. 이불 같은 거. 일부러 짐 같은 몇 개 남겨놨구나. 남겨놓고 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누가요? 아까 전화해서 일단 몇 개 넣어놔라. 그러면 이건 어떨까? 지금 공실로 그 임대를 주기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 경매 회원들한테 쉐어하우스를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청주에 여기 어디냐면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1144번지 한울아파트 301동 8층인데 호수까지는 아직까지 얘기해 주지 말고 8층인데 여름에 휴가 때 오면은 거기 사용하고
키 번호를 가르쳐 주고, 네. 대신에 이제 휴가비로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적당한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지. 갈 때는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가는 거야, 자기가. 어떨까? 청주로 놀러 오세요.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그거 하면서. 두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니, 대응증. 야, 그거는 아니, 그거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네. 왜냐하면, 그러면, 저쪽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갔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보증금에서 까진단 말이야, 그게. 그래?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리비도 내야 돼,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짐을 놔두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짐을 놔두면 관리비 계속 내야 돼. 짐을 바로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짐을 놔두면, 보증금에 반환하고 주택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 사이에는 동시행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보증금 반환 채무에다가 이자를 붙여야 돼. 또 아주 비싼 이자를 붙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은 저쪽에서 이행지체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짐을 안 빼고 있으면 이행지체가 안 돼버려요. 원래 근데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그걸로 해가지고, 쉐어하우스 해가지고 만 원 들어 벌 수 있다 그러면, 월세 이상 막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자 환원하러 갈 필요 있을까? 선택의 문제 같아. 근데 이제, 이자는 확실한 거고, 쉐어하우스는 불확실한 그 금전이니까, 확실한 쪽으로 택하는 게 낫겠지? 그렇죠. 확실한 쪽으로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관리비는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 그래. 좀 변칙적으로 생각을 했어. 그냥. 하지 마. 그런 거. 우선 첫 번째는, 자,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지급 명령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임대인, 지금 낙찰자가 보니까 주식회사예요. 근데 약간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부동산 매매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경매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없어 보여. 예, 봐도 여기 한 주식이 6천만 원 정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회사, 그러니까 임대인이 지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게 회사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상대로 해서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일단 이 지급 명령을 확정시켜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가지고 확정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확정을 이 사람이 시켜놔요. 자산이 있어가지고 돈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고, 일단은 지급 명령 확정을 시켜놓고. 확정을 시켜놓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이 주식회사 임대인에게 도달이 된 때로부터는 연 15%의 지원소득금이 부과가 돼. 그러니까 2,750만 원에다가 연 15% 이제 적금 들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한 달 1년에 300만 원씩 들어오네. 그러니까 이제 지원소득금을 빨리 300만 조금 붙여야 넘겠네. 돼요. 근데 이제 지원소득금 붙이려면은 거기 있는 짐을 빼는 게 좋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두었기 때문에 누가 여기 만약에 이제 이 임대인이 딴 데다 임대를 놓으면 그러면 그거만큼 고마운 일은 없어요. 놓게 되면은 아마 이 월세밖에는 안 나질 거다 말이야. 그죠? 그러면 차임 채권을 압류를 해가지고 거기다 집행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월세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임대를 놔주면 고마운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짐을 빼버리라고. 그리고 이제 지원소는 붙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면 이것 가지고 지금 임대인 재산에다가 다른 재산에다가 집행하는 수단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돈 안 주고 버틸 때. 돈 안 주고 버티면. 근데
이 재산을 찾는 것은 여러 요령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임대인이 월세를 놓도록 하고, 그리고 그 차임 채권에다가 압류를 해서 계속해서 이자 충당하고 원금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가는 이런 방법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미 선수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예. 이건 이제 판결을 확정시켜 놨다는 게 전제가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경매를 신청을 하고, 집행법원에다가 내가 우선 면제권이 없음을 알려달라고. 경매 자료에다가. 그거 괜찮네. 그러면 매각 물권 명세서에다가 매각 물권 명세서에 나는 우선 면제권이 없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낙찰자들이 그걸 알고 유찰을 시키고 계속 유찰이 돼요. 그럼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고 한 2,700에 인수하게 되면 결국 한 3,700에 사는 꼴이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지원손해금이 붙어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적당한 가격에 김성수 씨가 낙찰을 받아버리면 돼요. 아무도 안 들어올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질문이 예. 있는데 만약에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유찰을 시키게 한 다음에 만약에 금액이 낮춰졌을 때 근데 만약에 혹시 이분이 그냥 생각하는 건데 이분이 자기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다시 자기가 경매를 낚시를 다시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는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이게 예. 약간의 이제 그 경매 방해라는 어떤 범죄 혐의 같은 이런 것도 조금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단을 가르쳐 주잖아요. 첫 번째는 일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판결을 확정시켜라. 그리고 지원손해금을 15% 붙어 나가도록 만들어라.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짐을 빼서 이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를 놓게 만들고 그 차임 채권에다가 집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집행할 만한 재산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 김수진이 못 찾을 거예요. 예. 그죠? 법무사 맡기면 의식한테 맡기면 되지.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가장 강력한 재산이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임대인 소유로 되어져 있으니까. 아파트 지금 임대인 소유로 돼 있나? 그럼. 그러니까 지금 낙찰자 소유로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상. 그럼 됐네. 그럼 거기다가 압류를 하고 강제 경매를 실시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법원에다가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나는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이 없다는 점을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 알려달라. 이 아파트가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 김승숙 씨의 이제 보증금 채권액과 지원손해금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전제로 해서 이제 이게 그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유찰이 될 거예요. 그죠? 상당 부분 유찰이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승수 씨가 받아야 될 2,7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좀 더 얹어가지고 이걸 낙찰받으면 본인이 만족하겠는가? 예를 들어 이 아파트를 한 3,500이면 살 용의가 있어요. 예, 저도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살 용의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자 2,750만 원인데 여기에다 플러스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의 방어 입찰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유찰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배당이소를 제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요게 어떻게? 요 임대차가 가짜 저당권 설정 계약이 가짜다. 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저당권 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배당이 제기해가지고 돈을 못 받게 만들어야지.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도 하고 끝까지 이제 다투는 거죠. 그죠? 그럼 쟤네들은 배당금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배당 이가 들어가면은 이건 이제 쉽게 돈을 못 받아가 이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죠? 이런 수단도 있어요.
그러면 쟤네들이 난 모르겠어. 알아서 해, 배째. 뭐 이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한테 걸리면 죽지. 그리고 경매를 집어넣었을 때, 법원에다가, 내가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매각물권 명세에 넣어주면 좋은데, 네. 그게 안 들어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 안 들어가져도 상관은 없어. 이제 시중에 주요 사이트들이 있어요. 유료 사이트들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봐. 굿옥션, 지지옥션, 경매테인,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스피드옥션, 이런 데가 있는데, 그 회사들한테, 경매 신청인이잖아. 우리 경매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나는 전경매 사건의 임차인으로서 운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낙찰자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 걔들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걔들이 그걸 반영을 한다고, 거기다가. 그리고 그거 서면을 주면은 경매법원에서 안 해줄 리가 없어. 이게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사유도 되는데 취소도 해주는데. 그렇긴 한데 나는 아직까지 매각 물권 명세에 그게 박혀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 나 봤어. 그래? 다 봤어. 그러니까 이게 낙찰을 받았다가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됐어. 그리고 나다 매각 물권 명세에서 빨간색으로 올라왔더라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얘들 돈 먹는 꼴을 못 보잖아. 낙찰이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해관계자인 거야, 경매 신청인은. 법원에 가서 열람을 딱 해가지고 그 사람 연락처가 있어. 너 이거 자금 내지 마라. 자금 납부하지만 네 옷 피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입찰 보조금만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할 수도 있어. 일단은 그 확정 판결을 받고 일단은 이제 지원서는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경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문 빼고 그래야지 지원손해금이 이제 부과가 되니까 그리고 경매하는 과정에서 이 우선변제권이 없다.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없다라는 것을 공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유찰을 계속시키고 그러면 이제 지원서금이 막 쌓일 거단 말이에요. 그죠? 막 쌓인단 말이야. 그래놓고 적당 가격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이 가격에 본인이 낙찰을 받아. 낙찰을 받고 본인이 안 받으면은 고마운 일이지. 낙찰자가 이제 물어줄 거니까, 그지? 본인이 받게 되면은 거기서 끝내지 말고 낙찰되고 난 다음에 배당 절차를 열어요. 그럼 배당 절차 여는 과정에서 이거 의심이 된다. 얘네들이 통모해가지고 가짜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배당 이의를 제기를 하고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것들 계좌 증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 대법원까지 간다. 돈 받는데 몇 년 걸린다? 한 10년 걸리도록 만들어야지. 어차피 나는 주택은 취득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그 납부했었던 돈은 싹 다 누구한테 온다?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왜? 나는 경매 신청 채권자고 나도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거지.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세요. 선수가 아닌 비선수한테 선수가 꼼새를 한기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임차권기 신청이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또. 무슨 양날의 검?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라는 게 신청이 되는 순간부터 이 집에는 문제가 있는 집이니까 이 낙찰자 분들이 망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경매를 좀 아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하니까 그건 문제가 없네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매 이제 입찰하고 낙찰 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입장권 등기 명령 해놓고 나간 거는 잘한 거예요. 그 딱 적어둬요. 자, 1번 뭐 한다? 지급 명령 신청을 한다. 다시 또 들으려고 집에 들어가. 들으면 돼. 그래도 메모는 해요. 자, 1번 지급 명령 신청한다. 오늘 돌아가서 1번 오늘 돌아가서 짐을 뺀다.
입을만 하나 놔두고 가면 될까? 아니, 하지 마. 그냥 다 공실로 만들어요. 그래야지 관리비를 안 내지. 저쪽에 점유가 계속 있어서 우리가 관리비 낼 필요 없도록 어떡할 건데. 그러면 쉐어하우스 그 물건을 가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지급 명령 신청을 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게 확정이 되면은, 경매 신청 집어넣는다. 예. 그 다음 4번, 최저 매각 가격이, 없어, 여기도 해. 최저 매각 가격이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한 2년 정도 기다려야 되겠지? 1년 반? 지급 명령 신청하고 경매 신청하고 좀 걸리긴 하겠다. 근데 뭐 빠르면 1년 하면 될 수도 있겠다. 그 1,0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본인이 네. 감당할 수 있는 돈을 얘기를 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전에 낙찰이 되면은 좋은 일이지. 그렇죠. 그 다음 경매 신청할 때 꼭 이제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 면제권이 없는 임차인임을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 전 경매 사건 임차인이다. 전 경매 사건의 임차인으로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면 지금 낙찰받은 이 회사는 의도한 수익은 실현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가면 그러면 연락이 올 거예요. 보증금 내주겠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안 되면 그냥 대법원까지 끝까지. 그 다음 6번 있네. 6번. 예. 배당 이의를 제기를 한다. 배당 절차에서 꼭 배당 이의를 하고 배당 이의에 관한 소를 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배당금 지급 금지 가처분. 이제 그거는 나중에 그 절차가 진행이 되면 내가 가르쳐 줄게. 자, 대충 이 절차는 그런데 예.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나? 뭐 물어봐봐요.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셔서 이해 안 된다든지. 이해 안 되는 거는 와이프분 오셔가지고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 뭐 수진아.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막 찾아보고 막 했던 것들 이외에 사실 거의 잘 안 나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뭐 정경매 임차인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고 싶어서 사실 어떻게 말을 써서 종전 사건 임차인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아. 종전 사건 임차인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뜰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안 뜨고 했었었는데 사실 여기 2시간 와서 진짜 너무 많은 걸 또 배우고 또 많은 걸 알려주셔서 진짜 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쨌든 자, 우리 카페에 가입하시고 이 회원들을 10명 모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렇지. 대가는 그거야. 10명 무조건 가입할 수 있게. 우리 네이버 카페 유캐민케 경매에 가입을 하시고 예. 경매를 당하는 사람이든 관심 있는 사람이든 회원을 10명을 가입시켜라. 미션. 거기에 대한 사례. 예. 자, 오늘 137번째 방송, 종전사건 임차인의 권리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은지, 우리 청주시, 율량동, 1144번지 한울아파트 301동 8층에 살고 계시던 김승수 씨, 사건 번호 2018 타경 1035, 물건 번호 15번, 감정가 7,200, 6번 유찰 1,887만 원일 때, 주식회사 땡땡에서 1,937만 원을 쓰고 들어와서, 900만 원씩, 배당금, 이거는 우선 변제에 의한 배당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에 의한 배당으로 소액임차인 특권 900만 원씩 돌려받고 나머지 2,700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고 있다가 이 낙찰자가 네 경매 집어넣어. 난 못 돌려주겠어. 배째 이렇게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매로 들어갔을 때 종전 사건 임차인으로서 배를 찢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유익했습니다. 너무 유익했습니다. 자, 벌써 한 시간이 우리는 훌쩍 찢어집니다. 배째 그러면 그냥 갈라집니다. 자, 열심히 살고자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사는 삶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